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용인문화원 김장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역 예술인 탐방이라는 주제로 용인의 예술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용인 출신이거나 용인에 연고가 있는 예술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긴 네 분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말 나비 그림으로 유명한 남나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남계우 선생, 그리고 두 번째는 근대 한국 무용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김량장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인호 선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춤을 세계에 알린 반도의 무희 최승희 선생, 그리고 한국 오페라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라트라비아타의 김자경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나비 그림을 그려서 별명이 남나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1호 남계우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계우 선생은 호가 1호이고요. 의령남씨입니다. 1811년 용인 남사면 의령남씨 집성촌인 꽃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가서 남촌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은행 뒤편에서 살았는데요. 집에 나비가 날아들었다가 날아가는 나비를 잡기 위해서 동대문 밖까지 10리나 쫓아가서 기어이 나비를 잡고 돌아왔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나비를 아주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인은 청송심 씨로 38살에 사별을 했고요. 평생 나비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고향인 남사면 꽃골로 돌아와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남계우의 고조부는 숙종 때 소론의 영수로서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 선생입니다. 남구만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권농가라고 하는 평시조죠. 이 시조를 지은 분입니다. 모현읍 갈담리에 그분의 묘와 사당이 있습니다.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화려한 채색과 정교한 세필 묘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호접도와 화접도는 전통적인 방식인 공필, 채색, 화풍을 따랐는데 여기서 공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묘사할 때 꼼꼼하고 정밀하게 그리는 전통 회화 기법을 말합니다. 나비 그림은 완만한 지그재그 곡선으로 꽃을 찾아 헤매는 나비들을 율동감 있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사양 제비나비를 비롯해서 호랑나비, 흰나비, 부처나비 등 여러 종류의 나비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계우 선생이 부채에 그린 호접도 그림입니다. 선생은 나비를 잡아서 책갈피에 끼워 넣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실물을 유리에 대고 그 위에 종이를 얹어서 유지탄이라고 하는 연필로 그림 그 윤곽을 그렸습니다. 유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을 말하죠. 그리고 노란색은 금가루로 색깔을 칠했고요. 또 흰색은 진주가루를 빻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나비는 길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비를 칭하는 접이라는 한자는 80세 노인을 뜻하기 때문에 나비 그림을 통해서 장수를 염원했고요. 또 사랑과 부부 금실을 상징을 해서 혼이 나는 부부에게 나비 문양이 그려진 혼수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생물학자이자 곤충학자인 석주명 선생은 평생 나비를 연구한 나비 박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남계우의 그림이 얼마나 정밀한지 37종의 나비를 암수까지 구분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계우의 그림 속에는 남방공장나비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나비가 그려져 있는데 석주명에 의하면 남부 열대지방에서 발견되는 나비종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이 나비가 우리나라에도 서식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유수의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주명 선생의 나비 연구와 관련을 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1950년 우리나라 한국 그 전쟁 중에 서울과학관이 폭격을 맞으면서 그때까지 이 석주명 선생이 채집한 75만 마리의 나비 표본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 다음은 근대 한국 무용의 효시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전통춤의 두 계파인 이동환류와 한성준류의 춤을 전수한 김인호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호 선생은 생물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인 출신으로 젊었을 때는 복돌이, 나이가 들어서는 김양장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인호 선생은 조선 말기 최고의 명창 이날치 선생의 수제자로서 조선시대 예능 조직인 화성 제인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조직의 수장인 대방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률사 단원으로 전국을 유랑한 광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서울의 광무대를 주름잡던 창우였습니다. 말년에는 경성구파 배우조합이라는 전통 공연단체를 결성을 해서 조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과 기생문화로 치부되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전통춤을 이동환과 한성준에게 전수를 해서 근대 한국 무용의 효시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김인호 선생이 활동했던 화성 제인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조선 순조 때부터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이 자행될 때까지 약 130년 동안 예술적 재능을 가진 제인들의 최고 조직이었습니다. 제인청에서는 판소리, 땅제주, 무가, 굿, 전통춤과 같은 전문 예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종류의 민속 예능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 활동을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예술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유사한 명칭의 제인청이 있었지만 화성 제인청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요. 전국 예인들이 기회를 배우려고 이곳에 몰려들 정도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화성 제인청 예인들이 서울 광무대를 휘어잡게 됩니다. 광무대는 1898년 서울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예술계를 주름잡던 최고의 명인들이 광무대에 포진을 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통춤의 대가인 김인호 선생과 줄타기의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보 선생이 화성 제인청 출신입니다. 특히 김인호 선생은 일제 탄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춤을 전수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동환을 만나 수제자로 키우게 됩니다. 이동환 선생을 간략히 소개하면요. 조상 대대로 세습되는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2살 때 집을 나가서 사당패를 따라다니면서 무동과 줄타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0년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광무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로 김인호 선생을 만나서 사제지간에 인연을 맺게 됩니다. 김인호 선생은 이동환에게 약 7년 동안 자신의 춤 일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때 화성 제인청 춤의 계보를 이동환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김인호가 이동환에게 물려준 화성 제인청 춤의 숫자는 대략 30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풀이 춤이라든가 승무, 태평무, 신칼 대신무, 한량무, 건무, 진쇠춤, 소고춤, 발화춤, 입춤, 충행무와 같이 오늘날 남아있는 한국 무용 대부분이 김인호 선생으로부터 전승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동환 선생이 1935년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는 최승희에게 장고무, 태평무, 진쇠춤과 같은 제인청 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즉, 김인호 선생의 제인청 춤이 이동환을 통해서 최승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승희는 이동환 선생뿐만 아니라 한성준에게도 춤을 배우게 되는데 선생 두 분이 모두 김인호 선생의 수제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김인호 선생에게 춤을 배웠다는 한성준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김인호 선생은 우리 전통춤의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권본이라든가 광무대에서 예인들에게 춤을 가르쳤는데 그때 춤 반주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한성준입니다. 한성준은 원래 춤꾼이 아니라 반주를 하는 고수였습니다. 당시 김인호 선생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예인들에게 춤을 가르칠 때 한성준이 반주를 하면서 춤을 배우게 되었고요. 김인호 선생이 고령으로 퇴진을 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한성준이 춤을 이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인호 선생은 한성준이 근대 한국 무용의 계보를 형성을 해서 춤을 전승시키는데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동환을 거쳐서 전승된 화성 제인청 춤은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 보유자인 김봉년과 경기 꽃갈 소구춤 보유자인 정인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코리안 댄서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면서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반도의 무희 최승희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희는 1911년 서울 숭인동에서 아버지 최준현과 어머니 박성녀 사이에 4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사범학교 진학을 준비하다가 일본의 무용수 이시바쿠의 서울 공연을 보고 매료되어 무용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무용을 하면 기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극렬 반대를 했지만 경성일보 기자였던 오빠 최승일의 주선으로 1926년 이시바쿠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최승희는 이시바쿠의 무용연구소에서 입소를 해서 3년 과정의 연구생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연구소에 기거하는 대신 청소와 빨래 같은 잡일을 하는 조건으로 신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최승희는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난 데다가 스스로 매일 밤늦게까지 혹독한 연습을 거듭한 결과 일본에 건너간 지 석 달 만에 동경 무대에서 춤을 추었고요. 1년 만에 한국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최승희의 성공적인 첫 출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이시바쿠 무용연구소에서 3년 동안 공부한 최승희는 무용가로서뿐만 아니라 창작인으로서도 무섭게 성장을 해서 1929년 귀국하게 됩니다. 경성으로 돌아온 최승희는 오빠의 도움으로 남산 아래에 최승희 무용예술연구소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무용단입니다. 15명의 연구생으로 시작된 무용단은 1930년 첫 발표회를 가졌고요. 3회까지 발표회가 이어집니다.
발표회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고 앵콜 공연까지 개최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제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일제의 눈치를 보면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연구소 운영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오빠 최승일은 최승희의 무용을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마침내 후배 안막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문학과 무용의 조예가 깊었던 두 사람은 얼마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31년 5월 9일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고요. 그때 최승희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본명이 안필승인 남편 안막은 용인군 원산면 문촌리 사람으로 결혼과 함께 부부가 문촌리를 자주 드나들었고요. 최승희가 임신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딸 안승자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던 일제는 안막을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최승희의 공연도 불순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지요. 다행히 안막이 3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최승희는 1933년 3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최승희 부부가 일본 생활을 시작한 이때부터 최승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최승희가 세계적인 무용수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선은 남편 안막이 문단 활동을 접고 최승희의 무용 매니저 역할에 전념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명고수였던 한성준을 일본에서 만나 조선춤을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동환에게도 배우게 되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 최승희의 춤 소재가 우리나라 전통춤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도의 무이라는 무용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4년 동안 장기 상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최승희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최승희는 마침내 시야를 세계로 돌리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해서 자신의 기량을 떨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36년 12월 미국 공사관의 도움으로 북미로 떠나게 됩니다.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공연에 이어서 코리안 댄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요. 최승희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민족 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 무용에는 조선의 음악, 조선의 의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돌아와 김동안에게 우리춤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선 악기, 조선의 의상을 모두 갖추고 1939년 1월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 차례로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 동양의 흑진준이 세기의 무희니 하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다시 미국 공연이 이어졌고요. 미지의 대륙인 중남미 순회 공연까지 이루어지면서 최승희는 명실공히 세계 최정상의 무희가 됩니다. 1936년부터 4년 동안 세계 무대를 휩쓸고 1940년 마침내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공연 때 썼던 코리안 댄서라는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최승희에게 일본 무용을 배우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공연에는 일본 무용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했습니다. 또 1941년부터는
중국 화북지방의 일본군에게 위문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승희가 친일 활동을 벌인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일본군 위문 공연으로 인해 그는 협박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동양무용연구소를 개소한다는 핑계로 1944년 일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 무용을 연구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대화시킨 인물로 최승희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45년 최승희 부부는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고요. 문명의 갈림길에서 남과 북,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승희와 안막이 왜 월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최승희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이 아마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 월북한 최승희는 평양에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개소하고 무용극 개발에 힘써서 수많은 창작품이 나오게 되었고요. 해외 공연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명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1958년 남편 안막이 숙청이 되자 그의 무용 활동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신 안성혜로 개명을 한 딸이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최승희는 1967년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승희는 1927년에 무용을 시작해서 1964년까지 37년 동안 약 3,000회 이상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최승희의 공연은 모두 남편 안막이 기획을 했습니다. 문학적 감수성이 결합된 작품의 구상에서부터 연출, 홍보, 흥행과 배우 지원까지 모두 그가 주도를 했습니다. 안막은 공연의 기획자로서 또 흥행사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최승희가 아무리 뛰어난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그리 쉽게 세계적인 무용가로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승희를 평가해 온 것처럼 친일파의 월북 예술가라는 시각에서 그를 바라본다면 최승희의 진정한 역사는 감추어지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은 우리 남한과는 달리 철저하게 친일파들을 숙청했습니다. 만약 최승희가 친일파였다면 과연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갑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 문제로 숙청되었다면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도 이제 재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일세를 풍미하며 세계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는 남한에서는 친일 예술인의 월북 예술인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고요. 북한에서는 반혁명분자로 숙청되어 남북한 모두 잊혀져야 하는 금기의 예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승희는 현재 평양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용인에는 1931년 안막과 결혼을 해서 약 6년 동안 적을 두고 있었던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에 최승희 옛집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초가집이었으나 1970년대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을 해서 현재는 농가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료적 가치가 크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언제 헐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바삐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옛 모습을 복원하고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에서 주역을 맡았고 또 한국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으며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을 창단해서 평생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에 헌신한 성악가 김자경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오페라의 대목격인 김자경 선생이 용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자경 선생은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났지만 용인 출신 미술가 심형구와 결혼을 하여 용인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도 용인의 영면에 있습니다. 김자경은 병원 약제사인 아버지와 당시 신학생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무남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가족이 서울, 개성, 춘천, 원산 등지로 옮겨 다닌 까닭에 김자경은 원산의 루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이화여전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됩니다. 8살부터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선택한 전공이었지만 워낙 노래를 잘하고 성악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이자 교수의 제안으로 졸업을 1년 연장하고 성악을 더 공부해서 2과를 동시에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 홍남파 선생의 권유로 이화여고 음악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평생의 반려자가 된 남편 심형구를 만나게 됩니다. 심형구는 당시 결혼을 했다가 1년 전 상처한 상태였으므로 주위의 반대가 매우 심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1941년 12월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8년 1월 명동 시공관에서 한국 최초로 오페라 무대가 올려지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무대의 오페라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였고요. 여기서 김자경이 주인공 비올레타 역을 맡게 됩니다. 객석은 10,000원이었고 공연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해 4월에는 앵콜 공연이 10회나 열렸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고요.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이라고 하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한편 1950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한국인 최초로 독창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을 돌며 100회 이상의 독창회를 가졌고 세계적인 테너 리차드 더커와 함께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김자경은 10년 만에 귀국을 해서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남편 심형구도 같은 대학에 복직을 했지만 1962년 여름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자경은 이때부터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온 정신을 쏟게 됩니다. 소프라노 이규도라든가 남덕우, 이연화, 송광선,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같은 기라성 같은 유명 성악가들이 그의 제자들입니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인 김자경 오페라단을 창단하게 됩니다. 첫 공연으로 자신이 최초로 출연했던 라트라비아타를 다시 무대에 올려 20년 만에 또다시 비올레타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제의 카르멘과 같은 대형 오페라를 잠실 올림픽공원 야외 무대에 올림으로써 야외 오페라 공연의 막을 열었고요. 김동진의 심청이나 춘향전과 같은 창작 오페라 공연을 통해서 한국 오페라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편 심형구는 문보 김기창 선생의 수제자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암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했는데 일찍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학과를 설립을 하는 등
한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친일파 미술인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용인의 예술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예술인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인 시민들은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예술인들을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